3편입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둘째 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후 은행에 취업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었고, 셋째 동생은 공부를 잘한 덕분에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생이 은행에 취업하던 날, 그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이제는 내가 언니에게 보답할 거야. 셋째 동생도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나도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내가 벌면서 공부할게. 동생들의 대견한 모습에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야 빈대떡 할머니께서 집 살 때 도와주신 돈도 거의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며 저는 처음으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원하셨던 저의 공부였습니다. 저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살아왔기에 검정고시를 우선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게 일과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독학으로 틈틈이 책을 펼쳤습니다. 새벽마다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고 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의 미소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했어, 옥순아. 그 목소리가 제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때쯤 가게를 자주 들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식으로 인근 우체국에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우식은 매일 정오쯤이면 빈대떡을 사러 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매번 다른 손님들과 달리 짧게나마 인사를 건네거나 시장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빈대떡 정말 맛있네요. 할머니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따뜻한 분들 같아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던 그의 모습은 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빈대떡을 사가며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순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시장 근처 공원에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끌려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우식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옥순 씨, 실은 제가 처음 옥순 씨를 본 날부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빈대떡 가게에 올 때마다 옥순 씨를 볼 수 있어서 하루가 행복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동네 작은 슈퍼를 운영하시면서 누나와 저를 키워주셨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아직도 부모님은 고향에서 살고 계세요. 그의 소박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 삶을 돌볼 겨를이 없었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편안히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고, 그 순간 우식의 존재가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는 종종 우체국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며 오늘은 할머니께서 손편지를 보내셨는데 받으실 손자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되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장을 거닐며 빈대떡 가게 앞에서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공원 벤치에 앉아 고요한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소소한 시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옥순 씨, 저는 옥순 씨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의 진지한 고백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제 마음 속에서도 같은 감정이 싹 트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가까워졌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또 다른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살던 집은 동생들에게 맡기고, 우식 씨가 사는 단칸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한 그곳은 세상 어느 집보다 따뜻했습니다. 우식 씨는 매일 아침 우체국으로 출근하며 성실하게 일을 이어갔고, 저는 빈대떡 가게에서 계속 일하며 우리의 소박한 삶을 꾸려갔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작은 방에서 오순도순 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식 씨는 산책 중에 들꽃을 꺾어와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 꽃이 너무 예뻐서 당신 생각이 났어요. 당신이랑 닮은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행동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도 평온하고 빛나는 순간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도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빈대떡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빈대떡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고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이를 본 할머니는 다가오시며 옥순아, 너 아이가 생긴 것 같은데? 얼른 병원에 가보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로 들려온 소식은 저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초기입니다. 몸조리를 잘하셔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가 제게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우식 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식 씨, 우리 부모가 되나 봐요. 우식 씨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띠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옥순아, 정말이야?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 안을 이리저리 돌며 우리 아기에게 무슨 이름을 지을까? 아니, 지금은 내가 더 중요하지. 몸조리 잘해야 해. 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그 방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우식 씨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식 씨, 우리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자. 당신처럼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식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있어서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야. 내가 더 노력할게. 너랑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의 진심 어린 다짐은 제 마음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시작하며 설레는 미래를 그려갔습니다.
임신 초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저는 빈대떡 가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빈대떡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지고 가게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자 결국 할머니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당분간 가게에 못 나올 것 같아요. 몸이 점점 힘들어져서요. 제 말에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옥순아, 너도 이제 아이를 생각해야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내 몸도 잘 챙기고.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지만 오랜 세월 함께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우식 씨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는 걱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옥순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 건강이랑 아기가 제일 중요해. 빈대떡 가게 일도 나중에 다시 생각하면 돼. 지금은 쉬어야 할 때야.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빈대떡 가게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여기 안 오면 조금 허전하겠구나. 그래도 옥순이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니 할머니가 잘 되길 빌어줄게. 우리 아가가 태어나면 꼭 데리고 놀러 와라.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밝게 웃으며 꼭 데려올게요.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빈대떡 가게에서의 시간은 마무리되었지만 우식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가게를 떠나는 길, 시장 사람들과의 추억,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응원이 가슴에 남아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위해 더 단단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의 시간은 뭔가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는 상황,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는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바쁘게 움직이던 일상이 멈추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배 속의 아이를 위해 직접 배냇적 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봉틀도 없는 상황이라 손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아이를 상상하며 작은 천 조각을 이어 붙이는 순간들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마다 태교의 좋은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아이에게 전할 이야기를 상상했습니다. 또한 우식 씨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퇴근을 기다리며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며 요리를 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 옥순아, 오늘 무슨 맛있는 냄새야? 라며 웃을 때면 제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우식 씨를 위한 준비로 가득한 나날은 소박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만삭이 되어가던 어느 날 우식 씨의 시골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식 씨는 수화기를 들고 통화 내용을 듣더니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우식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옥순아, 아버지가 과수원에서 사고를 당하셨대. 이제 농사일도 과수원 일도 더는 하실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식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굳은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대신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농사와 과수원을 포기할 순 없어. 그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고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식 씨, 저도 같이 가요. 우리 아이도 태어나면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곧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꾸리며 제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베네쩌 고리와 제가 정성껏 만든 아기 용품들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을 떠나게 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을 함께 꾸릴 생각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시골에 도착한 우리는 시댁 바로 옆집에 신혼집을 마련해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주변에 푸른 들판과 과수원이 있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우식 씨의 아버지는 다행히 치료를 받으며 점차 회복되셨지만 더 이상 과수원과 농사일을 직접 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식 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밭과 과수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댁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에 서툴다고 탐탁지 않아 하셨고,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시누이는 가끔 찾아와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곤 했습니다. 언니, 도시에서는 잘 나가셨다면서 시골 생활은 좀 힘들지 않아요? 라는 말은 가슴 한 구석을 콕콕 찔렀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만삭의 몸으로 큰아들 은호를 낳았습니다. 은호가 태어난 날 우식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옥순아,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은호랑 너 둘 다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은호를 보며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듯 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은호의 맑은 울음소리는 시골집의 고요함을 깨웠고 저희 신혼집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은호를 품에 안으며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잘 꾸려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골 생활은 서서히 익숙해졌고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틈틈이 과수원 일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식 씨는 여전히 아침 일찍부터 과수원과 밭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저는 은호를 등에 업은 채로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거나 정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도 저는 은호의 작은 웃음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사소한 집안일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며 잔소리를 하셨고 시누이 역시 가끔 집에 와 언니, 과수원 일은 내가 하면 더 빠를 텐데요. 라며 은근히 깔보는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몸이 무겁고 피곤한 날이 계속되었을 때는 그저 과수원 일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다녀온 후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저는 다시 한번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식 씨는 소식을 듣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순아, 우리 은호에게 동생이 생기네. 내가 정말 고생이 많다. 라고 말하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둘째 아이 은수를 낳았습니다. 은수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날, 우식 씨는 은호를 안고 병실로 들어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더 바쁘고 고단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다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고되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우식 씨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시작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폭풍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폭우는 끝없이 쏟아졌고 강한 바람에 과수원의 나무들이 부러지거나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새 이어진 비바람은 다음 날 아침 과수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우식 씨와 저는 급히 나가서 상황을 확인했지만 이미 사과나무 대부분이 뿌리째 뽑히거나 열매가 모두 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우식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쓰러진 나무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했고 과수원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우식 씨는 결국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일은 그에게 큰 좌절을 안겼습니다. 옥순아,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우리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라며 자책하던 우식 씨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우식 씨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식 씨, 우리 힘을 합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옥순아, 난 정말 자신이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우식 씨는 화가 난 듯 방을 나가더니 한참 후에야 돌아왔고 저는 그를 기다리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나도 이제는 좀 쉬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식 씨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식 씨, 우리를 믿어봐요. 나는 당신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단호히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식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예전과 같은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식 씨는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그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읍내에 가서 도박을 하거나 다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그의 빈자리에 익숙해져 갔지만 점점 멀어지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우식 씨의 변화를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옥순아,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 우리 집이 이 지경이 된 거잖아. 라며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졌고 저는 매일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밤중 우식 씨가 술에 취해 돌아왔을 때 저는 그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식 씨,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이 지금처럼 자신을 망가뜨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식 씨는 저를 바라보며 비틀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옥순아,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너라도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식 씨,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외면하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우식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아 그를 더 붙잡을 수 없었던 제 자신을 원망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앞으로의 삶이 한층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던 중 빈대떡 가게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떨렸고 옥순아, 할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 하신다. 얼른 와야 할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빈대떡 할머니는 저에게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제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자 의지할 곳이 되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성이 담긴 행동 하나하나는 제게 삶의 지침이 되었고 언제나 제 가슴 속 깊이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짐을 챙기고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야위셨고 숨을 내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약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옥순아,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떠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꼭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까지 잃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옥순아, 너는 내게 정말 큰 기쁨이었단다. 내가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야 해. 나는 내 몫을 다했으니 내가 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란다. 그렇게 말씀을 남기신 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며 할머니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말과 닮아 있어 제 가슴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할머니와의 이별은 삶의 한 부분이 사라진 것처럼 커다란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시장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빈대떡 가게가 더 이상 할머니의 것이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이 가게를 팔아버렸다는 소식은 저를 다시금 슬프게 했지만 그곳에서 함께한 시간과 할머니의 가르침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서울에 다녀오는 동안 두 아이를 돌보아 주셨던 시어머니는 한층 더 혹독한 목소리로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옥순아, 도대체 어디서 헤매고 다니느라 애들을 이 꼴로 만들어놨니?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 뒤로 우리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정말 쓸모없는 년이 따로 없구나. 시어머니의 날선 말들은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울컥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남편 우식 씨가 휘청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그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옥순아, 엄마 말이 맞아.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진창이 됐어. 왜 이렇게 쓸모없게 굴어? 그의 날선 비난에 저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우식 씨, 당신이 이렇게 된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참지 못하고 제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충격에 휘청이며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맞고 두려움에 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광 속에서 숨죽이며 울던 제 자신, 어두운 방에 갇혀 세상을 두려워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눈길을 돌리자 방 구석에서 은호와 은수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망울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내 아이들에게 나처럼 살게 할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은호와 은수를 조용히 깨워 짐을 꾸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역에서 마지막 서울행 기차표를 끊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야.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차가 흔들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린 시절 처음 기차를 탔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큰어머니의 반지를 몰래 팔아 기차표를 사서 서울로 향했던 날이었습니다. 가슴 가득했던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그 순간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삶이 돌고 도는 굴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이 더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둘째 동생이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은호랑 은수도 데려왔네. 얼마나 고생했어? 얼른 이리 와. 그 순간 어린 시절 서울역에서 이모를 처음 만났을 때 먹었던 국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은 제 손을 잡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선 국수나 한 그릇 먹자. 국수집에 앉아 동생과 함께 뜨거운 국수를 먹으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걱정 마. 내가 언니랑 아이들 도울게.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자. 동생의 따뜻한 말에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도울 테니까 언니는 힘내기만 하면 돼.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두 아이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와 은수가 평온한 얼굴로 잠든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 엄습해왔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두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무작정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이들과 나를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해. 쉽지 않겠지만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저는 은호와 은수를 데리고 예전에 일했던 빈대떡 가게가 있는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의 익숙한 풍경과 북적거리는 소리가 반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업고 시장을 걷는 제 모습이 어딘가 서글프게 느껴졌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빈대떡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이불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빈대떡 냄새도 정겨운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을까? 시장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며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옆집에서 과일 가게를 하던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오셨습니다. 옥순이 맞지?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그동안 어디 갔었어?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최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주머니. 그동안 좀 멀리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옥순아, 아이들까지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잠깐이라도 시간 괜찮으면 내 가게에 와서 차 한잔 하자.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가게로 따라갔습니다. 과일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의자에 앉아 아주머니가 내어주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빈대떡 가게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겠구나. 할머니가 떠난 뒤로 가게도 없어지고 아들이 와서 가게를 팔았더라. 지금은 이불 가게로 바뀌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 할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셨는지 그 빈대떡 가게가 제게는 그냥 가게가 아니었어요. 제 삶의 시작이었고 희망이었거든요. 한숨을 내쉰 저는 고개를 돌려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은호는 이제 4살이고 은수는 2살인데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돈을 벌어야 해서 정말 막막해요. 제가 빈대떡 가게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다시 시작해 보면 어떨까? 빈대떡 가게를 다시 열어보는 거야. 내 손맛이라면 손님들이 모일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게 저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가진 게 없어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쨌든 옥순아,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 빈대떡 가게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 너라면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제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동생은
조심스럽게 제 방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그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잠시 멈칫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내가 취업하고 지금까지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어. 언니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데 이 돈을 써.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큰 결심을 했구나. 하지만 너도 시집 가야지. 그 돈은 내가 시집 갈 때 써야지 않겠니?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고생만 하고 언니가 나를 위해 해준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언니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고 싶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동생을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해야 해. 아이들을 위해, 동생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다음 날부터 저는 빈대떡 가게를 다시 열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와 은수를 돌보며 시간이 날 때마다 시장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정보를 모았고 적당한 가게가 나올 때까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들의 웃음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꼭 좋은 곳을 찾을 거야. 고 속으로 다짐하며 시장의 익숙한 냄새와 소음을 헤쳐나갔습니다. 며칠 후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옥순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게를 내놓는 사람이 있어. 너한테 딱 맞는 곳 같아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아주머니의 제안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와 함께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그곳은 시장 입구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지만 예전에 일하던 빈대떡 가게와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확신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라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이 내준 돈으로 가게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펜을 잡은 제 손이 떨렸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아이를 재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야.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빈대떡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첫째를 깨워서 옷을 입히고 둘째 은수를 등에 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아침부터 북적였고 저는 그 에너지를 느끼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반죽을 준비하고 빈대떡을 부치는 동안 은수는 제 등에서 잠들거나 옹알이를 했습니다. 은호는 가게 한쪽에서 작은 의자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거나 간식을 먹으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손님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참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말을 걸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힘이에요. 아이들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손님이 많아질수록 빈대떡 하나하나에 더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시장에 퍼질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빈대떡 정말 맛있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때면 그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가 가득한 가게 한쪽에서 혼자 놀아야만 하는 은호와 은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다시 힘을 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반가운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군대 제대를 마치고 돌아온 셋째 동생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밝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너 언제 제대했니? 동생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이제 집에 돌아왔어. 대학 복학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누나 일을 돕기로 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침 가게가 점점 바빠져 혼자 감당하기 힘든 시기였기에 동생의 등장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아. 그날부터 동생은 부지런히 일을 도우며 가게에 활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손님들도 동생까지 와서 도와주니 정말 보기 좋네요. 라며 칭찬했고, 저는 동생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빈대떡 가게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둘째 동생은 멋진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언니, 결혼할 사람이야. 소개해 줄게. 결혼식 당일 저는 어머니 대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석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둘째가 결혼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둘째 동생이 환한 미소로 신부석을 바라보며 저를 보았을 때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운 것 같아 뿌듯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결혼식 후 저는 작은 봉투를 준비해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받아. 내가 가게 차리라고 내게 준 돈이야. 이제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동생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이건 내가 언니에게 준 거였잖아. 다시 받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게 줬던 그 돈이 없었으면 지금의 가게도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야. 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저 역시 제 일에 열중하며 은호와 은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점점 번창하면서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가 근처에 적합한 장소를 발견했는데 그곳은 가게 운영에도 적합하고 아이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마을과 가까웠습니다. 새로운 가게를 열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날, 저는 가게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다짐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로운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가게 한쪽에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넓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은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했고 저녁마다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은호와 은수는 새 집을 탐험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너희들 방이야. 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을 때 은호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정말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안식처를 마련해 줄 수 있구나. 저는 마음속 깊이 감사함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며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꾸준히 성장해 지역에서 손꼽히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고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아들 은호와 딸 은수도 그동안 무럭무럭 자라 엄마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은호는 가끔 가게에서 주문을 받거나 재료를 정리하며 부지런히 일손을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손님이 더 많네요. 제가 음료 세팅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씩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대견한 마음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은수는 학교에서 성적이 항상 우수했고 집에 돌아오면 가게 청소나 간단한 일을 도우며 저를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물건 정리해 놓을게요. 라고 말하며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게 일로 바쁜 날에도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들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은호와 은수가 서로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크게 다쳐 혼수 상태에 있었지만 며칠 뒤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남편이 앞으로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지만 힘든 상황에 놓인 남편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을 서울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며 재활운동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호와 은수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우리가 아빠를 도와야 해요? 라고 말하는 은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서울로 올라와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재활운동센터를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저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서로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휠체어에 의존하더라도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순아,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는 통곡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물과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느끼며 과거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스쳐갔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도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비록 휠체어 생활을 했지만 가게에 나와 재료 정리와 계산 등을 도우며 제가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세월이 흘러 첫째 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셋째 동생이 살고 있는 미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얘긴데 이렇게 진지해?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의를 다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건축가의 꿈을 꾸고 있는 거 알잖아요. 이곳에서도 배운 게 많지만 세계적인 건축을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요. 셋째 삼촌이 있는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심과 열망이 얼마나 진지한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이라니. 은호야, 정말 잘 생각한 거야? 준비는 됐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엄마도 응원할게.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어디에 있든 내 자신을 잃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의 눈에는 감동과 감사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렇게 은호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을 응원해 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저는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은호는 미국행에 올랐고 몇 년이 지나서 귀국하게 되었는데 혼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와 함께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호는 차분히 앉아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혜영이에요.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며 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고 눈에는 또렷한 화장이 돋보였습니다. 길게 내린 머리는 정성 들여 손질한 듯 윤기가 흘렀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어딘가 사치스러운 느낌도 풍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은호와 함께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가 느끼기에 약간의 거리감도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저를 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혜영이랑 결혼하려고요. 혜영이는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실망감이 밀려오는 것을 숨기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은호야, 그런데 박사 학위는 아직 끝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토록 열심히 꿈꿔왔던 일이잖아. 혹시 혜영이 때문이니? 엄마는 내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혜영이가 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제 책임을 다하고 싶고 혜영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박사 학위까지 마치길 바랐는데 라는 아쉬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은호의 결정에 이해는 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학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혜영과는 우연히 한인 사회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주 얼굴을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만남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은호의 설명에 따르면 혜영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에 왔으나 자금이 부족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은호가 점점 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혜영은 돈이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고급스러운 액세서리, 세련된 분위기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인사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예의가 부족한 듯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은호와 어울리기보다는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은호는 최선을 다해 일자리를 구했고 어렵게 허름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혜영과 함께 시작하기에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하지만 혜영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은호가 구한 집을 보자마자 그녀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호 씨,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산다고요? 정말 이게 말이 돼요? 그녀는 화를 내며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당신, 우리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혜영아,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최선이야.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더 좋은 곳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 노력하자. 응? 그러나 혜영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와 우리 아이를 생각했다면 이런 곳에서 시작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겠죠.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진짜 날 사랑한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야. 그녀의 말에 은호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혜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씨, 솔직히 이렇게 사는 건 제 생각과 너무 달라요. 우리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게 어때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호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영아, 엄마한테 돈을 부탁하라고? 엄마도 지금 가게 운영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혜영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난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없어요. 당신이 정말 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머니께 부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은호는 면목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초췌한 얼굴을 보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혜영이와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집을 구하고 싶었지만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안 침묵하며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게는 여유돈이 있었지만 은호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호야, 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너한테 있단다. 은호는 실망을 감추지 못한 채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동시에 그가 이번 일을 통해
더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혜영이 짐을 꾸리고 떠나겠다고 선언한 날, 은호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려 하자 은호는 갑작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영아, 제발 가지 마.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난 널 사랑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함께 있어줘야 해. 은호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혜영은 잠시 멈칫하며 그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은호 씨,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어. 당신이 날 붙잡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혜영아, 내가 부족한 건 알아.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게. 그러니 조금만 참아줘 부탁이야. 그러나 혜영은 냉정하게 손을 뿌리치며 문을 향했습니다. 이건 기회 문제가 아니야. 난 내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해. 은호 씨, 이제.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갔고 은호는 무력하게 주저앉아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호는 초췌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몹시 슬퍼 보였고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문턱에 선 채로 은호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혜영이가 떠났어요. 저 혼자 남겨두고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보게 되다니 라는 생각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호를 부축해 안으로 들이며 그를 위로할 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호가 저렇게 슬퍼하는데 우리가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그의 말에 저는 한동안 침묵하며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은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그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를 돕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가 나서면 은호가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까. 저도 남편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은호가 더 망가지기 전에 그를 도와주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일하느라 은호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이 떠올랐고 부모로서 한 번쯤은 은호의 삶에 다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면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을 사두었습니다. 마침 제가 살 때보다 집값이 올라 있었고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덕분에 예상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은호와 그의 가족을 위해 안정된 보금자리를 준비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을 하나 팔아서 저희 동네의 24평 아파트를 계약하고 은호에게 집을 마련했다고 알렸습니다. 은호는 이 내용을 혜영에게 알렸고 며칠 뒤 혜영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호와 혜영이는 아이를 낳고 나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혜영이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혜영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은호가 그녀를 사랑하고
손자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혜영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녀에게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 용품과 신혼살림을 하나하나 챙기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딸처럼 여기고 잘해주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혜영은 예쁜 남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재윤이라고 지었습니다. 손자를 처음 안아본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손과 발,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고난이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윤이를 보며 저는 은호가 아기였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작고 소중했단다. 라고 은호에게 말하니 그는 멋쩍은 듯 웃으며 재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재윤이가 태어난 후 혜영은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갓난아이인 재윤이를 집에 혼자 두고서 쇼핑을 다닌다거나 집이 엉망인 상태로 잠만 잔다거나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강사로 일하는 은호는 집을 종종 비웠습니다. 저는 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혜영의 변화는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재윤에게 애정을 보이던 그녀가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집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재윤은 침대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저는 재윤을 품에 안고 혜영에게 물었습니다. 혜영아, 이러면 안 돼. 아이를 혼자 두는 건 위험해. 그러나 혜영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일이 많아요. 잠깐 나간 거였어요. 그녀의 태도는 냉담해 보였습니다. 한편 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강의와 연구로 바쁜 일정 탓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영과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항상 다투게 돼요. 저는 재윤을 걱정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이 가정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혜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혜영아, 내가 힘들면 아이를 잠깐 맡겨도 돼.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아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맡기는 빈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빈대떡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재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재윤의 작은 놀이 매트를 깔아두고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재윤과 놀아주곤 했습니다. 재윤아, 여기 앉아서 엄마랑 기다리자. 라고 말하며 간단한 장난감을 쥐어주었습니다. 손님들은 종종 가게에서 아이를 보는 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사장님은 애 키우면서도 참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손자는 제 눈에서 멀면 안 되는 보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계속 데리고 있어도 괜찮을까? 혜영은 이 아이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 새벽 2시에 들어오는 혜영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혜영이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들어오자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혜영아, 이게 지금 몇 시인지 알기나 해? 재윤이는 집에서 혼자 잠들어 있고 내가 돌봐야 할 아이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그녀의 모습을 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영은 취한 채로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잠깐 친구들하고 술 마신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녀의 말에 한숨을 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혜영아,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내 책임을 잊어도 되는 건 아니야. 재윤이는 내 아이고 내가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야. 내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본 적은 있니?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호를 따로 불러 혜영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호야, 혜영이가 요즘 재윤이를 돌보는 태도가 너무 무책임해. 이러다가 나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내가 이 문제에 대해 혜영과 진지하게 얘기해보는 게 좋겠어. 은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혜영과 얘기하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싸움으로 끝나요. 혜영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만 말해요. 결국 은호는 집에 돌아가 혜영과 이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혜영아,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해? 재윤이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 라고 은호가 소리치자 혜영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를 싫어해서 이런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잖아? 나도 힘들다고. 그날 이후 혜영은 저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대화를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 뒤로도 혜영은 재윤을 저에게 자주 맡기고 자신은 밖으로 나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재윤을 데리러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기 일쑤였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연락도 없이 재윤을 저에게 맡겨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빈대떡 가게에서 바쁜 와중에도 재윤을 돌보느라 지칠 때가 많았지만 손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혜영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혜영아, 요즘 재윤을 너무 자주 맡기고 있어. 내가 아이를 더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혜영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재윤을 잘 돌봐주셔서 안심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정리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무책임한 태도는 저를 더욱 실망스럽게 만들었지만 재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호는 계속 돈에 쪼들리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 월급으로는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호는 피곤해 찌든 얼굴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재윤을 떠올리며 손자를 위해서라도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은호야. 재윤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너도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며 생활비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호 가족의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본 제 딸 은수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언니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데 왜 엄마가 오빠네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오빠가 힘들면 언니도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수의 말은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혜영을 부르고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혜영아, 요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 너도 잘 알잖니. 돈을 조금만 더 아껴 쓰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나 혜영은 제 말을 듣고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또 잔소리네요. 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큰 돈을 낭비라도 했다는 건가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만 좋아하면 큰 모두 덜 힘들어질까. 그리고 내 운영하는 빈집도 가게에서 제게 일 보는 건데 가족끼리 도움이 다 나아질 수도 있을까. 하지만 제 제안에 혜영은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천한 일을 해요? 저는 그런 일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의 반응에 저는 깊은 실망을 느꼈지만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윤을 떠올리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세월이 5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날은 시장에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혜영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가까운 분위기여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영이는 바깥 외출이 더욱 잦아졌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혜영은 그의 존재가 드러날까봐 불안해하면서도 완전히 끊지 못한 채 가끔씩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만나자고 하면 혜영은 주저했지만 결국 약속을 잡아 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데이트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은호는 혜영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혜영과 남자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혜영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혜영아, 그 남자는 대체 누구야? 혜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 말을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녀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은호를 설득했습니다. 은호는 그녀의 말을 믿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은호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은호는 그와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남에서 그 남자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재윤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라는 그의 말은 은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한참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결심했습니다. 재윤이는 그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재윤이는 내 품에 온 자식이다.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 남자는 은호를 협박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을 내 가족에게 말할 수도 있어. 그걸 원치 않으면 돈을 가져와.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결국 은호는 어쩔 수 없이 사채까지 써가며 그 남자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빚으로 인해 더 깊은 고통에 빠졌지만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며칠 후 혜영이 제 가게에 재윤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인사하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혜영은 전화를 받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 재윤에게 상처 주지 마. 너한테 더 이상 줄 돈은 없어. 그녀의 분노 섞인 외침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지는 전화 통화 속 말에서 저는 재윤이가 은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영이 가게로 다시 들어오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혜영아, 재윤이가 은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니? 혜영은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태도를 바꾸며 오히려 저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은호 씨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왜 상관하세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배신감을 줄 수 있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소리치며 눈앞에 쌓여있던 빈대떡을 들어 혜영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가게 안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혜영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마침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재윤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망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재윤이를 보호해야 해. 그렇게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재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혼란스러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재윤이는 제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혜영도 제가 여전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혜영과 헤어져야 해. 이건 너에게도 재윤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야. 그러나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책임져라. 눈물이 고인 채로 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쓰라린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4편에서 계속됩니다.